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비로소 청나라의 끝, 청나라의 마지막을 다룰 예정입니다. 만주족의 청나라, 중국사 최후의 왕조 청나라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의화단 운동 이후 청나라 정부가 실시한 근대화 개혁 신정에는 정말 많은 제도들이 개혁되고 신설되었습니다. 1901년부터 지방 곳곳에 각 지역별 신식군대, 이른바 신군들이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 1905년에는 과거제가 폐지됐고 1909년에는 자의국을 통해 지방의회를 조직하였으며 1911년 5월 그토록 바래왔던 내각이 결성되면서 입헌군주제가 개막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의 신정에는 여러 한계가 많았습니다. 입헌군주제를 표방하며 조직된 내각은 각계각층을 대표하지 못했고 황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전제군주제와 사실상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입헌파들을 분노하게 하기도 했답니다. 무엇보다 세금이 청나라 조정의 지지도를 결정적으로 추락시켰는데 청나라 정부는 신정이라는 개혁의 명분으로 각 지역별 어마무시한 세금을 뜯어갔습니다. 이러던 중 청나라 정부가 중국 백성과 각 지역 순무들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순무란 청나라 각 지방 성별 최고 책임자인데요. 청나라는 중국 전역의 철도 부서를 목표로 1905년부터 철도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유치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철도를 만들 수 없는 재정 상태였죠. 유일한 방법은 차관이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차관을 도입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1911년 5월 각 지역별로 부설되는 철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100%를 국가가 갖겠다는 철도 국유 활용을 내렸습니다. 철도 국유 활용은 모든 지역의 각 성별 순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재정 적자 상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경제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 적자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 철도 수익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100% 다 가져간다는 것은 지역 경제를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였죠. 청나라 각 지역에서는 국유 활용을 철회해달라는 이른바 우리 지역의 철로는 우리가 지켜내겠다는 뜻의 보로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국유 활용을 반대하는 보로운동은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지방관들이 분노한 문제였고 철도 수익을 기대하고 있던 상인들도 극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가장 먼저 보로운동이 벌어진 것은 호남성이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각 지역의 지방의회였던 자의국을 통해 보로운동을 비난만 할 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앙정부에 대한 분노가 더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될 뿐이었죠. 여태 계속 무력 봉기를 일으켰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던 혁명파 단체들은 이 보로운동의 분위기를 타기로 합니다. 유독 보로운동이 심했던 지역이 사천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인명 사상 피해도 여러 차례 속출하자 사천성의 민간인들도 무장하여 맞서 싸웠고 도저히 사천성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자 청나라 정부는 인근 호북성의 신군을 투입시켰습니다. 호북성은 특히나 혁명파 청년들이 많이 밀집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호북성을 지켜야 할 호북성 신군이 사천성으로 투입되자 호북성에 있던 혁명파에서는 이때를 기회로 삼기로 합니다. 당시 호북성의 성도는 오늘날의 우한시인 우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호북성의 토착 혁명파 단체였던 문학사와 공진회는 이 사천 봉기의 흐름을 타서 우창에서도 봉기를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두 단체의 간부들은 중국 동맹회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중국 동맹회는 황신과 숭자오른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10월 말을 목표로 무장봉기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간부 한 명이 폭탄을 제조하다가 실수로 터트려버려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소리 때문에 경찰들이 출동했고 혁명파 요원 몇 명이 체포되어 버렸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혁명파 요원 몇 명은 봉기를 잠시 중단하고 몸을 사리자고 제안했으나 황신과 숭자오른은 이렇게 된 이상 미루기보다는 차라리 바로 봉기를 일으키자고 주장했고 계획보다 빠르게 10월 10일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호북성 신군의 절반은 사천 봉기를 진압하러 사천성에 있었고 남아있던 호북성의 신군은 약 7,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함정은 각 성별 신군 내부에도 혁명파 요원들이 많았고 호북성 신군 중 3분의 1이 혁명파였다고 합니다. 결국 호북성 신군 내부에서 봉기에 호응하며 신군을 빠르게 무력화시켰고 무기고를 점령한 후 우한을 그리고 더 나아가 호북성까지 장악합니다. 이 사건이 신해혁명의 시작이 되는 우창봉기 혹은 무창봉기입니다. 호북성이 혁명파들에게 넘어가 버리면서 매우 심각한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리홍정에 이어 북양군벌을 이끄던 위안스카이를 통해 북양군벌을 호북성으로 보내 진압하게 합니다. 사실 위안스카이는 청나라의 황족 내각을 반대하다가 탄핵되어 있었는데 북양군벌이 워낙 청나라 조정의 지시는 안 받고 위안스카이의 사병적 성격이 짙자 별 수 없이 위안스카이를 복직시켰던 거죠. 위안스카이는 경친왕 혁광에게 당장 국회 조직해서 열고 황족 내각을 철회해 내각을 다시 편성하며 본인에게 청나라 전 병력 6회군 전임권을 넘기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위안스카이와 혁광 사이에 밀당이 오가는 사이에 시간이 흘렀고 11월이나 돼서야 위안스카이는 우창봉기를 진압하러 남하합니다.
그 사이 10월 10일 우창봉기 이후 10월 22일 호남성과 섬서성에도 혁명파와 혁명파가 장악한 신군들이 봉기를 일으켜 호북성에 이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청나라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이후로 곳곳에서 주로 남부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혁명군과 신군이 장악을 하고는 청나라의 지배를 거부하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총 13개의 성이 독립을 선언했죠. 11월 2일부터 황싱이 이끄는 중국 동맹회의 혁명군이 위안스카이와 붙었습니다. 당연히 상대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청나라 군사력이 개판이어도 그나마 구실을 하는 게 그래도 전통이 있는 북양 군벌이었죠. 이 와중에 각 지역의 독립은 이어졌고 11월 말이 되면 총 15개의 성이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포합니다. 당장 위안스카이가 황싱의 혁명군을 몰아세우고는 있지만 지방 전국이 전부 청나라에게 반기를 드니 위안스카이는 이게 계속 청나라 편에 서는 게 맞나 고민이었습니다. 단 독립한 성들이 전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것이 한계라면 한계였습니다. 원래 청나라를 타도하기 위해 형성된 혁명단체 중국 동맹회가 이 연이은 봉기를 기획한 게 아니라 보로운동을 기점으로 터진 봉기가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지방 곳곳으로 퍼진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 독립해서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리자가 아니라 옆 동네 독립했다는데 우리도 해보자 이런 거였던 거죠. 성공적인 혁명을 위해선 지방별 각 성들이 조직화되는 것이 중요했죠. 호북성 출신의 혁명파 리위안훈이 각 성에 전보를 쳐서 대표단을 모아 공화정부 수립에 관해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원래 우창에서 만나려고 했으나 위안스카이의 북양군이 우창을 포위하고 있어서 한커우에서 만나 임시정부 조직 대강을 논의했습니다. 11월 30일 각 성 대표들의 회의가 시작되었고 12월 2일 혁명군이 난징을 장악하자 이 혁명파들은 난징에 거점을 두기로 하고 12월 3일 임시정부의 이름을 중화민국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대세는 이미 혁명파 쪽이었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리위안훈에게 이 혁명파가 수립한 임시정부가 공화정이 아니라 입헌군주정이면 뜻을 같이 하겠다고 했으나 당연히 혁명파에선 거절합니다. 대세 파악하는 능력만큼은 대단한 위안스카이는 청나라가 썩은 동아줄이라 여겨 영국 공사에게 본인과 혁명파 간부들을 중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덕에 위안스카이는 리위안훈과 만나 우선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휴전을 하기로 했으며 혁명군 입장에서도 이 싸움으로 북양군벌을 이기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혁명군 편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강성해지죠. 12월 14일 난징에서 각 성 대표들이 위안스카이를 임시 대총통에 임명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황싱과 숭자오란 등 중국 동맹회 출신들은 순원을 대총통으로 선출하고 싶어서 반대합니다. 결국 12월 29일 17개의 성 대표 45명의 선거를 치렀고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순원이 임시 대총통에 임명되죠. 1912년 1월 1일 순원이 임시 대총통에 리위안훈이 부총통에 취임했고 황싱은 육군총장, 숭자오라는 내무총장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탄생했죠. 중화민국은 삼권 분립에 입각해 참의원이라는 입법부를 구성했습니다. 각 성별 대표 3인이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이렇게 임시 참의원에서는 총 43명의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43명 중 33명이 중국 동맹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참의원에서는 임시 약법 작성에 착수했고 임시 약법 작성은 숭자오란이 도맡았습니다. 한편 자기가 임시 대총통이 되는 줄 알았던 위안스카이는 난징 포위를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원의 지지자들도 그리고 순원도 당장의 북양군벌의 포위를 풀기 위해선 위안스카이에게 임시 대총통 자리를 넘겨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고 결국 순원과 위안스카이가 만나 임시 대총통을 위안스카이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위안스카이는 청나라를 무너뜨리기로 합니다. 다만 순원이 원세기에게 요구한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청나라 멸망 후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공화정이어야 하며 수도는 베이징에서 난징으로 바꿀 것이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고 포위를 풀고는 방향을 돌려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청나라 조정과 경치랑 혁광에게 공화정을 요구하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궁궐을 초토화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금세 베이징에 입성했고 경치랑 혁광에게 루이 16세처럼 잔인하게 처형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하야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위안스카이는 8가지 황실 우대 조건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 청나라 황제 선통제 푸이는 자금성에 계속 거주한다. 둘째, 황제에게 세금 400만 냥의 경비를 지급한다. 셋째, 자금성에 있다가 황제는 이화원으로 거처를 옮길 것이며 근위 부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청나라 황제는 앞으로도 계속 종묘에 제사를 치를 수 있다. 다섯째, 선대 황제인 광서제의 무덤은 황제의 예로서 제작한다. 여섯째, 환관을 더 이상 고용할 수는 없대 기존에 있는 환관들은 계속 황제를 모실 수 있다. 일곱째, 현재 황제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 재산을 인정한다. 여덟째, 궁궐 수비대는 중화민국의 부대에 그대로 편입되며 월급은 똑같이 지급한다. 경치랑 혁광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황제 선통제 푸이는 6살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던 채 1912년 청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해산했고 1912년 2월 12일 위안스카이는 황제 퇴위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신해 혁명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줄 알았으나 배신의 아이콘인 위안스카이는 금세 순원과 혁명 정부를 배신하는데요. 위안스카이를 배신의 화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선 청나라를 배신한 게 첫 번째 배신이었죠. 2월 12일 공식적으로 청나라가 멸망했고 다음날 13일 순원은 임시 대총통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위안스카이에게 이양했습니다. 다만 순원은 애당초 위안스카이와 약속한 대로 난징을 수도로 할 것과 난징에서 취임식을 가질 것 그리고 임시 약법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가 난징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2월 29일 위안스카이는 베이징 곳곳에서 폭동과 소요를 일으키는 자작극을 펼치고는 베이징 치안이 엉망이니 베이징 질서를 잡을 때까지만 베이징에 있기로 하죠. 1912년 3월 8일 위안스카이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베이징에서 취임식을 치렀으며 취임 선서는 서면으로 전보를 쳐서 난징에 보내는 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국무총리로는 위안스카이의 오른팔 탕사오이가 임명되었습니다. 비록 탕사오이는 위안스카이의 부하였지만 워낙 평판이 좋고 능력도 뛰어나 순원, 황싱, 숭자오런 등 중국 동맹회 측 회원들도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 특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 대신까지 위안스카이는 본인 부하들로만 채우려 했습니다. 기존 혁명파 사람들을 전부 배제시키려고 했죠. 이에 순원, 황싱, 숭자오런 등 중국 동맹회 출신들은 제대로 된 혁명파 사상을 가진 이들끼리 정당을 만들자며 국민당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국민당은 아니고 그 전신격인 정당입니다. 한편 위안스카이는 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당시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황제와 대총통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위안스카이도 마찬가지였죠. 1912년 3월 위안스카이는 참의원의 압박에 못 이겨 어찌어찌 숭자오런이 작성한 임시 약법을 발표했는데 이 임시 약법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를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권한은 대총통인 본인보다 총리인 탕사오이가 더 강력한 겁니다. 전제 군주제에 익숙해 있는 위안스카이에겐 이 내각 책임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위안스카이가 임시약법과 순원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자 중화민국의 공화 사상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한 중국 동맹회 회원 출신들끼리 창당한 국민당에서 제2차 혁명을 선언합니다. 위안스카이를 조속히 난징으로 부르고 임시약법에 따른 올바른 공화정부의 중화민국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동맹회 회원들이 국민당을 창당하자 우창 봉기를 주도했던 호북성 혁명파들은 리위안홍을 필두로 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 국무총리 탕사오이는 난징 정부 앞 위안스카이의 베이징 정부 사이를 중재하느라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위안스카이 입장에서는 자기 부하가 왜 그렇게 국민당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냐며 탕사오이는 점점 위안스카이 눈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위안스카이는 탕사오이에게 압박을 주다가 1912년 6월 15일 탕사오이는 총리직에서 스스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1912년 8월 8일 신해혁명이 처음으로 일어났던 우창에서 신군 출신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신해혁명을 일으키는 건 본인들인데 대우가 너무 불만족스럽고 월급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든요. 호북성 중심의 공화정당 공화당의 리위안홍이 직접 이 반란을 진압했는데 리위안홍은 평소 본인과 마찰이 잦던 장전우를 이 반란의 주동자라고 모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리위안홍은 위안스카이에게 장전우가 반란의 배후이니 체포해야 한다고 했고 위안스카이는 장전우를 속여 베이징으로 초청하고는 장전우가 오자 바로 체포해버렸습니다. 전제 군주제인 청나라가 아니라 중화민국이라면 임시약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선고를 치러야 하는데 위안스카이가 재판 따위 없이 장전우를 그냥 총살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장전우 사법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당에서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재판 방식에 대해 비난하자 위안스카이는 전부 리위안홍이 시킨 일이라며 발뺌하고 비난의 화살을 모조리 리위안홍에게 돌려버렸습니다. 난징 정부와 베이징 정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자 위안스카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순원에게 베이징으로 와서 회담 자리를 가져보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순원은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1912년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13회차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고 국무총리와 내각을 국민당 당원들로 구성해주는 대가로 위안스카이의 통일된 중화민국 선포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순원은 정계에는 더 이상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12년 12월에서부터 1913년 2월에 걸쳐 총선이 단행되었는데요. 이렇게 정식 참의원이 발족했는데 총선의 결과는 국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총 596석 중 국민당이 269석을 차지했죠. 행정부를 책임지는 위안스카이 입장에서 본인을 견제할 입법부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당으로만 채워지면 당황하겠죠. 소위 말해는 여소야대죠. 내각 책임제에 따라 국민당의 숭자오런이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1913년 3월 20일 총리로 취임하기 위해 숭자오런은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갑자기 괴한에 누군가 나타나 숭자오런에게 총을 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숭자오런은 그대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3월 22일 사망해버렸습니다. 숭자오런의
사관의 절친이었던 황싱은 친구의 시체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범인이 체포되었고 범인을 진술한 결과 위안스카이 측 고위 간부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불난 집에 위안스카이는 기름을 껴붓는데 1913년 4월 26일 위안스카이가 단독으로 5개국 은행으로부터 2,500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차관을 도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오래전부터 참의원 의원들에게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지만 당장 중화민국 경제가 원활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어디 있냐며 거액의 차관 도입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우 대차관 사건이라고 하는데 국민당이 가장 반대한 이유는 5개국 은행이 차관을 이유로 요구한 담보는 어마무시했고 사실상 중화민국의 경제 재정권을 외국에게 넘겨주다시피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숭자오란 암살 사건과 선우 대차관 사건으로 위안스카이를 탄핵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본인이 탄핵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당 출신의 각 지방관들을 전부 해임하고 어떻게든 5개국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받아내서 군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북양군부를 재집결시켜서 본격적인 무력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당원이었던 리레지는 순원에게 전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순원을 리레진을 사령관으로 삼고 위안스카이를 토벌한다는 뜻의 토원군을 조직했습니다. 리레진이 이끄는 토원군은 1913년 7월 조직되었으나 북양군벌과 싸워 금세 박살이 납니다. 단 2개월 만에 끝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을 개축전쟁이라고 합니다. 국민당 창당에서부터 개축전쟁까지를 신해혁명의 제2차 혁명이라고 하죠. 순원은 일본으로 망명했고 위안스카이는 일본 정부에 순원 체포를 부탁하는 바람에 순원은 일본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913년 9월 위안스카이는 국민당을 강제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아울러 위안스카이는 탄핵을 거부하며 1913년 10월 10일 임시가 아니라 중화민국의 정식 초대 총통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때 위안스카이는 새로운 헌법, 즉 신약법을 발표해 기존 중국 동맹회에서 숭저어런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던 임시약법을 깡그리 무시하고는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는 총통으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리고 1914년 1월 10일에는 위안스카이가 국회마저 해산시키죠. 일찍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본의 다음 목표는 중국이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만주를 장악하는 루트와 산둥성을 기점으로 세력을 확대해가는 루트를 생각 중이었는데 산둥성은 독일이 꽉 쥐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는 세계 1차 대전 중이었고 일본은 산둥성에 대한 독일의 이권을 빼앗고 싶어서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 측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위안스카이 총통에게 21가지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일단 산둥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일본에게 넘기고 만주 지역의 광산 채굴권과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게 넘기고 중화민국의 정치재정 군사 업무를 일본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미친 짓을 위안스카이가 받아들입니다. 1915년 5월 위안스카이는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일본보다 국민당이나 혁명파를 적으로 간주했던 위안스카이는 일본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죠. 그리고 결국은 1915년 12월 위안스카이가 국가를 중화 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1915년 12월 31일 즉위한 위안스카이는 홍헌이라는 연호까지 제정합니다. 전국적으로 위안스카이 만행에 반위안스카이 운동이 퍼졌습니다. 1915년 12월 25일 운남성에서 차이어와 량치차오가 운남군이라는 반위안스카이 혁명군을 조직해 군대를 호국군이라 부르며 걸기했습니다. 1916년 차이어의 주도하에 반위안스카이 거병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차이어는 이를 호국전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호국전쟁을 역사서에서는 제3차 신해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북양군부를 보내 진압하면서도 일본에게 반란 진압 협조를 부탁했죠. 물론 일본이 거절합니다. 서양의 국가들은 1차 세계대전 중이라 중국 문제에 관여할 수가 없었고 민중들은 친일파라며 위안스카이를 욕하고 심지어 호국군 진압하려고 보낸 북양군벌의 장교들 다수가 호국군들에게 설득당해서 위안스카이를 배신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미 노쇠해 있던 위안스카이는 점점 신경적으로도 쇠약해집니다. 별똥별을 보고 저건 자신이 죽을 거라는 징조라고 예전에 똑같은 별똥별을 봤을 때 이홍정이 죽었다며 이제는 자기 차례라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위안스카이 충북들은 위안스카이가 너무 걱정되어 황제의 선포를 철회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황제 등극부터 잘못된 단추의 시작이었다고 하면서요. 1916년 3월 21일 위안스카이는 충북들 몇 명만 조용히 불러 황제 철회 뜻을 밝혔고 충북들은 적어도 위안스카이가 대총통 자리는 사수하게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3월 22일 군주제 철회 선언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23일 홍헌 연호를 폐지하면서 국호를 중화제국에서 다시 중화민국으로 복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황제로 등극한 지 83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다시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호국군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했죠. 이때 호국군과 막 중국에 돌아왔던 순원 그리고 자녀 혁명파 사람들은 위안스카이는 대총통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며 대총통에서도 물러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렇지 않다면 호국군도 해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위안스카이 휘하의 장교들은 대총통 투표를 재실시하고 그 전까지는 위안스카이가 대총통 자리를 지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으나 각 성 대표들은 위안스카이의 완전한 하야를 요구하며 독립했습니다. 이때 위안스카이가 가장 아끼던 장교 진환이 위안스카이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대총통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물러나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신경소약으로 원래 앓고 있던 방광결석이 심해지면서 병세가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몇 번이고 실신할 정도로 몸이 나빠진 위안스카이는 대총통직을 부총통했던 리위안훈에게 넘긴다는 말과 함께 대총통에서 물러나 한적한 시골로 돌아가 살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어딜 갈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고 6월 5일부터는 임종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북양 군벌 장교들을 모두 불러 모두들 잘 왔네, 난 이미 다 된 사람이야 라는 유언을 남기며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다시 위안스카이가 눈을 뜨더니 그놈이 날 죽인 거야 라는 알 수 없는 의문의 말을 남기고 정말로 죽었습니다. 6월 6일 중국 근대사의 격동을 불러일으켰던 위안스카이는 이렇게 죽었죠. 3차 신의 혁명인 호국전쟁의 결과 위안스카이가 전제군주제 체제를 철회하고 바로 죽기는 했으나 혁명이 완전하게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위안스카이만 죽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리라 생각했지만 위안스카이 사후 북양 군벌의 각 장교들이 각자 세력을 만들고는, 즉 군벌을 형성하고는 유일한 패권을 두고 내전을 일으킵니다. 중화민국은 다시 한번 군벌의 각축전이라는 경랑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